뮤직 매거진 뮤브 44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혜경입니다. 자, 오늘은 이 자리에 두 분이 더 와 계세요. 우선 작년 9월에 모시고 오랜만에 또 오셨습니다. 황선업 대중음악평론가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작년 9월이 됐네요, 벌써. 네. 오랜만에 뮤브를 통해 인사드리는데요. 대중음악 평론가 황선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이즈음 편집장 준환 씨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준환이라고 합니다. 왜 목소리를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애기네 거예요? 목소리.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발랄하게.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두 분이 와주셔서 또 반갑고, 저희 선업 씨랑은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던 논현동 네. 쪽 스튜디오에서 네네. 했었는데. 그쵸. 그게 저희 집 근처여가지고. 맞아요. 마침 또 저는 편하게 아주 귀가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근데 또 이번에는 영등포 구청역이 이렇게 네, 이제 저희가 여기에 본부가 됐습니다. 안착했다고 네, 들었어요. 안착 드디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잘 된 것 같고, 네, 어떻게 네. 보면 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같은 자리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나, 뭐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좀 먼 길이지만 또 부탁을 드려서 오늘 와주셨고. 아우, 멀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야, 대중교통 타고 왔어요. 아주 밤에 운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준환 씨는 뭐 우리가 자주 오셨죠.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몰래 온 손님도 아니에요. 대놓고 오는 손님. 근데 거의- 직접 주 진행을 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저 없을 때는 또 대신 해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연말 결선 때 같이 네, 하셨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참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네 분, 총 이렇게 저희 둘까지 합해서 네 명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가한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42회 방송에서 애플 뮤직이 선정한 명반 리스트 100 베스트 앨범 요거를 다뤘잖아요, 저희가. 네네. 근데 이번에 국내 음원 서비스죠. 멜론에서도 요것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그런 새로운 콘텐츠를 오픈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민재 씨, 그다음에 선업 평론가님, 그다음에 준환 씨 이렇게 세 분이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남일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맨날 인사할 때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현경입니다. 이러는데 저는 뭐 어쨌든 일이 활동하는 게 이제 보이니까 근데 쟤는 뭘 기획하길래 음악 콘텐츠 기획자라고 할까 이런 직장이 있긴 생각을 있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경 뭐 하는 사람이지? 자칭인가? 할 텐데. 그러니까 집에서 누워 있는데 그냥 음악 콘텐츠 기획자라고 하나? 그럴 수 집에서 있잖아요. 블로그를 쓰면서. 그러니까 인스타 올리면서 사실 이 오늘 소개하는 멜론에서 새롭게 오픈하는 콘텐츠가 영경 씨가 기획한 콘텐츠고 영경 씨가 이런 거 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작년 언젠가 해가지고 뭐 있으면 좋겠지 그게 이렇게 발전을 해서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내긴 냈지만 네네. 사실 제가 전부 다 기획한 건 아니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알아요.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 일이 뭐 자기 혼자 한다고 뭐 되는 거 그렇죠.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영경 씨고 또 제가 알기로는 아주 뭐 작은 역할이 아니고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 서비스를 오픈하게 됩니다. 에디션 M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 일반적인 명반 리스트보다는 규모가 좀 커요. 그래서 국내와 해외 음악을 시대별로 또 장르별로 나눠서 해설하고 명반 50작품 이렇게 골랐습니다. 그래서 대표곡까지 해서 50곡 이렇게 골랐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영경 씨가 쭉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사실 국내외 대중음악 전반을 다룬다고 보면 되고 국내 쪽은 국내 가요 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국내 발라드 90년대부터 2010년대, 국내 댄스 80년대부터 2010년대, 뒤에는 다 2010년대까지기 때문에 생략을 네네네. 할게요. 네. 그리고 국내 힙합 90년대부터 다룹니다. 국내 인디도 90년대부터 인디씬이 활발히 활성화됐을 때 그 네. 시점부터 다루고요. 국내 R&B 80년대부터 미군기지 시절부터 다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J-팝 70년대부터 다룹니다. 해외 팝은 50년대부터, 해외 록도 50년대부터, 해외 힙합은 80년대, 해외 R&B도 50년대, 재즈 1920년대, 클래식 1910년대부터 사실 그래서 거의 뭐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100년사를 다루게 되는 거라서 정말 많은 양의 글과 정말 많은 곡과 정말 많은 앨범들이 또 선정된다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50년대 글 한 편, 명반 리스트 하나, 60년대 글 한 편, 명반 리스트 이런 식인 거라서
지금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작업에 참여한 분들도 명단이 쟁쟁한데 임진모 평론가부터 시작해서 재즈의 황덕 평론가, 그리고 김경진 평론가, 이상민 클래식 칼럼니스트, 김윤아 평론가, 류희성 평론가, 박준호 평론가, 강일권 평론가, 황도하 평론가, 그리고 뮤브에도 왔었죠. 김도원 평론가, 그리고 우리 뮤브의 정신적 지주 네. 김반야 작가, 그리고 여기 계신 황선호 평론가와 장준환 평론가와 저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음악계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해서 진짜 오랫동안 준비했고, 저 막 작년에 런던 가 있는데 거기서 숙소에서 글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분 어떻게 작업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마감이 딱 주기별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 하는 동안에 뭔가 쫓기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네. 긴장을 놓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었고,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네. 뭔가 이게 정기적으로 마감이 걸려 있으면 굉장히 좀 마음이 급박해지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10년마다 50장품씩 고른다는 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 뭘 넣고 뭘 빼야 되나, 그리고 이 시대에는 어떤 점을 포인트로 잡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글을 엄청 빨리 쓰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70년대부터 네네. J-팝을 다 쓴 거니까 그러면 글이 70, 80, 90, 2000년, 2010년대 5개 편 쓰는 건데, 이제 저도 막 몇 개 쓰고 하니까, 그래서 영경이한테 막 사람들 글 보냈냐 막 쫓기고 있어 마감 이미. 지켰냐? 근데 이미 막 산업선배 이미 다 보내셨어 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막 저 막 난리 나고 막 아, 그랬었는데. 이게 조금 제가 페이스가 빨랐다고 하면 빨랐을 수 있었던 게,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저거 보고 노트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무슨 선면지명이라고 있었던지 그거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서 다행히 처음부터 돌아볼 필요 없이 그걸 봐서 필요한 부분 해서 그거 조금 더 조사하고 해가지고 글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예전에 해놓았던 게 있어서 수월하게 작업을 했다. 그래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그래도 뭐 책까지 집필을 하셨으니까 네. 사실 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많이. 다 하고 계시는데 뭐 제가 뭐 따로 뭐 짭이 있다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뭐 그런 사전 작업이 예전에 좀 해놓은 게 있었어가지고 다행히 그 점은 좀 다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준하 씨는 국내 힙합 다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저명한 평론가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영광이었고요. 네. 이제 조언이 없네요. 일단 공식적인 멘트 여기까지 하고, 제일 막내잖아요, 이 리스트에서.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 준환 씨 선정할 때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힙합을 잘 다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신진 평론가 분이시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좀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해서 네, 다행히도 또 이제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네. 제가 내부에서도 뭐- 그렇고 준환 씨도 흔쾌히 네. 해주신다고 하셔서 네. 사실 허락을 할 짬은 아니죠. 아유, 약간 아니죠. 이제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네.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항상 이런 리스트를 보기만 하고 네. 또 이제 보면서 약간 이제 저는 그냥 듣고 즐기는 입장이었다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짜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막상 뭔가 그런 사료들을 모으고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거 개괄을 하려니까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와, 진짜 그쵸. 책 쓰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리스트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애플뮤직보다 조금 더 빨리 나왔더라면 얼마나 좀 좋았을까. 당황했죠. 갑자기 애플뮤직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뭐 애플은 팝만 그쵸. 있는 반면에 그쵸. 이제 멜론은 정말 많은 장르나 뭐 국내외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의미가 있지 않나. 또 J-팝도 껴 있고 네, 하다 네. 보니까 또 맞습니다. 이 정도 볼륨의 매거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참 같이 하게 돼서 뿌듯하고, 저도 열심히 썼고, 저는 해외 팝 음악사 80년대부터 80, 90, 2000년대, 2010년대 쓰고, 그리고 국내 댄스 음악 80년대 이렇게 5개 썼거든요. 중간에 정말 도망가고 싶었고. 저 근데-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민재님이랑 저랑 밤에 네. 마감 전날에 카톡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보내셨냐? 어.
방금 다 써서 보냈다. 맞아요. 막 선업님은 이제 이미 진즉에 야, 선호 형 진작 다 했대? 막 이러고. 막 순위권으로 막 보내셨다고. 우리 둘만 막 허겁지겁 막. 연결 화이트만 더 좀. 예, 그러면서 막 썼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음악들을 또 오랜만에 쭉 다시 들으면서 고른다는 게 진짜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일로서 옛날 음악들을 막 다시 들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저 그리고 막 이거 관련해서 일 진짜 많이 했어요. 막 인터뷰도 했고, 그렇죠. 따로 뭔가 하셨죠? 예, 언론사 인터뷰도 했지, 그 유튜브도 한 4-5시간 찍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착이 가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우리 뮤브에서 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은 필진분들이 사실 정말 고생 많이 해주셨고 또 너무 좋은 콘텐츠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게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뿌듯했어요. 왜냐면 저도 많이 힘들었으니까 힘들고 사실 제가 에디션 M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좀 특히 한국 대중음악 중심으로 굉장히 어떤 대중음악의 역사랑 그다음에 글을 보면서 같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좀 라이브러리를 채우고 싶어서 앞으로 멜론의 행보에 조금 그런 좀 전문성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첫 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한 컨텐츠라서 이제 오픈된다고 할 때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심 주실 거예요. 왜냐면 네. 이런 걸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이건 왜 안 들어갔냐. 그렇죠. 이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작업을 할 때마다 저희가 공론에 격투기장을 만들어 놓고 맞아요. 우리만 싹 빠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와서 자기들끼리 엄청 또 막 토론하고 막 이건 맞네 저건 아니네 이런 토론이 벌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나. 너무 막 네. 비난 이런 거 아니면 그런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또 많은 분들께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예. 아 근데 빠지기가 좀 힘든 게 네. 그 원래 리스트를 뽑으면 여러 명이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참여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순수 개인이 맞아요. 네. 뽑다 보니까 이제 곧 저격도 당하고 전 빠질 겁니다. 너 누구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 장주환이 누구냐. 서비스적으로는 트래픽이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50장을 뽑는 거잖아요, 또 명반을.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한 5,000장이면은 그렇게까지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근데 50장이면 빠지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100장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제 어느 분은 막 이거 왜 없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게 뻔하고. 그래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치만 또 이게 좀 좋은 자료가 돼서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멜론 에디션 M 특집으로 팝 그리고 준환 씨가 맡은 국내 힙합 그리고 산업 씨가 맡은 J-팝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국내 힙합하고 J-팝 분야의 그 콘텐츠는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얘기를 하는 게 좀 맞지가 않다. 보는 사람이 또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는 그래서 좀 결정적인 것들은 직접 추후에 확인하실 수 있게 하고 저는 뭐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탈탈 털고 약간 좋습니다. 비하인드까지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분야가 서구 팝이었어요. 서구 팝 음악사. 앞부분 이제 50년대부터 했는데 50년대부터 5, 6, 70년대는 김경진 평론가가 하셨고 제가 80년대부터 쭉 했는데 뭐 두 분 어떻게 하셨는지 뭐 들어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팝 음악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남의 나라 얘기잖아요. 네. J-팝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그들만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지금 해외에서 나왔던 리스트에 막 들국화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네. 들국화 하나 들어보고 는 거 아니냐. 맞아요. 김중현 하나 들고 정말 뜬금없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여기서 얘기하면은 해외에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을 진짜 많이 참고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제 아까 준환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내 개인으로 이걸 참여하는 거지만 결국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멜론에서 서비스하는 해외 팝 음악사 80년대 편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내 자아를 다 빼고 그냥 기계처럼 했어요. 그냥 진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자. 그래서 롤링스톤과 피치포크와 뭐 큐와 그리고 뭐 죽기 전에 시리즈와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그 순위를 일단 다 받아왔어요. 제가 회사원이 아니라서
엑셀 같은 걸 못해요. 그래서 한글에다가 그걸 모아야 되거든요. 오. 그래서 한글에 다 때리고 메모장 아닌 게 어딥니까? 네, 큐 다 때리고 롤링스톤 거 다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 눈으로 봐가면서 아 요랬구나 리스트가 그렇게 비교해가면서 좀 50장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래서 기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충분히 검증된 앨범을 위주로 좀 하려고 했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좀 우리 대중에게 익숙한 앨범들을 안 넣을 순 없다 그런 생각에 또 몇 장 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참 힘든 작업이었지만은 나름대로 재밌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아까 뭐 자아를 다 뺐다고 했지만 네. 자아가 약간 들어간 거는 좀 팝이니까 진짜 어떤 퀄리티적으로 좀 평가를 못 받았더라도 인기가 있었던 작품들은 가급적 넣자 그런 생각으로 넣은 작품들이 몇 개 있었어요. 사실 에이브릴 라빈의 렛고 그렇게 명반으로 평가받는 앨범은 아닌데 특히 이제 50장까지는 안 들어가죠. 네. 그래도 넣고 근데 사실 국내에서 굉장히 히트한 앨범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선정이 사실 국내 대중들의 시차와는 굉장히 맞다고 봐요. 시아라의 굿이스 앨범 이런 거 사실 해외에서 그렇게 쳐주지 않고 이제 나가서 거의 뭐 부르의 명곡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래도 그 시아라의 원투 스텝 명곡 50곡 중에 하나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우리 대중에게도 친숙할 수 있게끔 그런 선정을 좀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거의 한 시대에 50장 가까운 50장을 넘는 그런 앨범들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네. 선정한 명반 중에 좀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전 80년대부터 했기 때문에 80년대 하면은 80년대가 사실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2010년대는 최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막 얘기들이 많지만 80년대는 이미 평가가 끝났잖아요. 여기서 뭐 프린스 퍼플레인 안 넣을 수 없을 것이고 조슈아 트리 안 넣을 수 없고 뭐 그렇다고 뭐 그레이스랜드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빼는 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80년대 50장은 개인적으로는 잘 뽑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진짜 에센스만 뽑았어요. 그래서 이 80년대 제가 골라놓은 50장을 다 챙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퍼즐이 맞춰진다. 기본적인 틀은. 그래서 뭐 R.E.M의 More 이 앨범 넣고 뭐 퍼블릭 에너미 넣고 그리고 뭐 더 스미스 앨범 넣지. 그리고 자넷 잭슨의 컨트롤, 토토의 4집, 뭐 존 레논 오노요코의 더블 판타지 이런 것들 진짜 기본적인 배열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제 거니까 마돈나 앨범들을 네. 쫙 담았습니다. 그러셨더라고요. 팝 명반인데 안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그레이스 랜드를 뺄지언정. 그렇지만 그레이스 랜드도 넣었고 뭐 레너드 코엔의 I'm Your Man도 넣었고 휘트니 휴스턴의 앨범 사실 애플 뮤직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또 멜론은 또 넣어주고 그렇게 작업을 좀 했죠.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50장을 딱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도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데 좀 개수의 제한 때문에 넣지 못했다 하는 앨범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근데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50장은 진짜 빡빡하게 거의 빈집 없게 딱 채워 넣었고 진짜 개인적으로 그냥 인간 정민재로서 이거 넣어야 되는데 양심상 못 넣고 막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스윗박스 앨범 명반이죠. 한국인은 좋아하잖아요. 네. 한국인의 명반이지. 네. 한국인의 그래서- 그걸로 클래식 배웠죠 저희. 그래서 이거 넣어도 될까? 막 해서 일단 넣어봤어요. 근데 또 양심상 그거는 좀 이상할 것 같다 그림이. 그래서 이제 좀 별 수 없이 빠졌고 그리고 뭐 페리스 힐튼 앨범 이번에 2집을 또 낸다고 하는데 아직 잊을핀 게 너무 웃기네. 페리스 힐튼의 앨범 스타일 스타일 블라인드 우리 진짜 온 스타일에서 많이 나왔는데 네. 그래서 넣어주면은 우리 멜론 사용자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게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LCD 사운드 시스템을 넣고 그리고 뭐 라디오헤드의 키드 A를 넣고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50장에는 좀 가급적이면 진짜 충분히 검증되고 클래식으로 평가받는 앨범들
좀 중점적으로 넣었죠. 네. 그 아무래도 사실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최신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태어난 시대의 음악과 그 다음에 가장 최신 음악. 그러다 보니까 제 예상으로는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의 어떤 명반 리스트, 팝 명반 리스트나 글들이 굉장히 좀 이용자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한 2010년대의 팝 음악사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간단히. 2010년대는 뭐 우리가 지금 너무 실시간으로 겪었고 뭐 두 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진짜 디지털 중심으로 완벽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스트리밍 시대가 됐고 근데 그러면서도 진짜 중요한 음악은 힙합이랑 일렉트로닉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이제 힙합이 주류에 올라가다가 2010년대에는 진짜 힙합 스타들이 많이 나왔죠. 2000년대에는 에미넴, 제이지, 뭐 카니에 웨스트 이 정도였는데 2010년대 들어서 드레이크 터졌고 연경이 남편 캔드릭 라마 남편이 대표님 언승급. 네, 감사해요. 터졌고 뭐 트래비스 스캇 그리고 뭐 니키 미나지, 카디비 이런 여성 랩스타들도 막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일렉트로닉 쪽에서 켈빈 해리스, 뭐 딥블루, 아비치, 체인스모커스 진짜 히트곡들이 많이 나왔고 사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데이빗 게타 정도가 거의 그쵸. 최대 히트였는데 많은 히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렉트로닉 쪽에서. 붐붐 파워도 굉장히 히트했죠. 붐붐 파워를 거의 처음 일렉트로닉의 어떤 시작으로 보더라고요. 인기곡 시작으로. 그래서 붐붐 파워 나오고 I Got a Feeling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시대의 팝 음악들은 조금 막 휘트니 휴스턴, 셀린 디온 이런 목청 쩌렁쩌렁한 가창력보다는 좀 속삭이듯이 그 음색 위주의 음악들. 예전에 그래서 그 피치포크에서 리아나의 음색을 막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리아나의 음악이 현재까지 오는 팝 음악들의 어떤 중요한 힌트가 됐다. 그래서 뭐 빌리 아일리시라든지 뭐 셀레나 고메즈라든지 라나 델레이, 로드 이런 좀 음색이 독특하고 개성이 음색으로 있네요. 승부하는 라이브에서는 조금 엉망일지어도 엉망까지예요. 셀레나 고메즈 라이브 보신 적 있어요? 아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런 가수들 그리고 뭐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좀 스트리밍 시대에 평가받고 있는 그래서 2010년대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라틴팝하고 케이팝 이게 사실 라틴팝은 이미 뭐 예전부터 라틴 음악들이 있었지만은 특히 이제 스트리밍 시대 들어서면서는 뭐 데디 양키 뭐그 데스파시토 네. 엄청난 히트곡이 됐고 뭐 제이 발빈 그리고 뭐 배드 버니 이런 아티스트들이 큰 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케이팝에서는 뭐 방탄소년단, 뭐 블랙핑크, 트와이스, 뉴진스 이런 팀들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실질적인 히트곡도 나오고 그래서 좀 다양성의 음악이 네. 보여진다, 다양성이 감지가 된다 그런 것들을 좀 2010년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2010년대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 많은 곡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2010년대 팝 음악사를 대표할 수 있는 아티스트 10명을 딱 꼽으라고 하면 누가 이게 될까요? 진짜 고민이었어요. 아마 두 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두 분은 근데 오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서 애석한데 한 명 정도는 공개해도 됩니다. 네, 저 진짜 고민했어요. 일단 테일러 스위프트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아델부터 이미 고민이었어요. 아델을 넣어야 되나? 근데 뭐 너무 히트 가수니까 안 넣을 수가 없었고 드레이크 제가 진짜 싫어하지만 제가 싫어한다고 팝스타가 아니지 안 넣을 수는 않죠. 없잖아요. 네. 인기가 많은데 대표 아티스트라고 할 만하고 그리고 리아나, 비욘세,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 켄드릭 라마, 위켄드, 에드 시런 이렇게 넣었는데 저는 콜드플레이를 진짜 고민했어요. 마지막까지. 네. 콜드플레이를 제 기억에는 레이디 가가랑 놓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 콜드플레이 셋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지금 이렇게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 세팅이 됐는데 두 분은 어떠세요? 제가 골라놓은 10팀 제가 준한 씨한테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10팀 어떤지. 이거 기준이 딱 잡히는 게 뭐냐면 몇 팀은 아니지만 내한한 적이 있는 아티스트. 한국인들도 알 법한. 그러니까 원래 내한이 뭐 이렇게 많이 오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한국 그렇죠. 시장이. 예, 정말 소수 정예로 엄청 빅스타들이 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 오면은 그만큼 세계적으로 탑 오브 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네. 딱 보니까 거의 다 왔던 아티스트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치면 이제 콜드플레이가 그래서 콜드플레이가 약간 비슷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했다고 근데 저는 공연을
봐서는 콜드플레이보다는 브루노 마스의 공연이 훨씬 좋았다. 아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는. 아 브루노 마스 공연 못 갔는데. 그러니까 그날 터졌잖아요 사이트. 저 이날 간 게 이번에 간 게 아니고 10년 전에. 예전에. 그때 2집 내고 왔을 때. 근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아 현대카드에서 약간 이렇게 거절했을 때. 그때 아우디 뭐 해가지고 갔는데 어쨌든 그때 너무 좋았어서 야 진짜 월드스타는 다르구나. 근데 제가 그 본 내한 공연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손에 꼽는 진짜요? 공연이 그때 공연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콜드플레이랑 브루노 마스랑 레이디 가가랑 비교했을 때 저 레이디 가가도 봤거든요. 네네. 뭐 콜드플레이 저는 별로 너무 감흥이 좀 없었어가지고 예,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가 들어가는 게 맞는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도 아마 좀 갑론을박이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음악 팬들은 공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팀 왜 빠졌냐 얘기 나올 만한 아티스트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100명을 뽑아도 왜 안 뽑았냐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희 계속 세계적인 어떤 매거진들의 리스트를 계속 저희가 언급을 해왔잖아요. 네네. 그때마다 안 뽑힌 앨범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화내고 또 아쉬워하고 하는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신 거죠. 이게 100명을 뽑으면 얘 왜 안 들어갔었지만 500명을 뽑으면 얘 왜 들어갔어?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점점 이제, 그래서 이거 엄청 고민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방금 얘기하신 거 들으면서 라틴팝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2009년에 칠레에 1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때 이미 루이스 폰시랑 데디 양키가 현지에서는 엄청 스타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루이스 폰시는 당시에는 전혀 그런 트렌디한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정말 발라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남미 임창정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그 팔라브라 데 실렌시오라는 앨범이 뭐 빌보드 200에도 들어가고 나름 그때 월드스타로 조금씩 도약하던 네. 그런 이미지의 스타였는데 이미 데디 양키는 그때부터 레게톤으로 이미 네네. 클럽을 평정하던 아티스트였고 근데 한 10년 뭐 조금 안 돼서 갑자기 둘이 데스파시토라는 노래로 1위를 해버리니까 개인적으로는 감흥이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 아는 루이스 폰시랑 데디 양키가 빌보드 1위라니 그것도 엄청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세상이 이 경향이나 트렌드라는 네. 게. 그러네요. 그렇게 오래 활동한 뮤지션들인데 그때 돼서야 막 그쵸. 빌보드에서 엄청나게 터지고 했다는 게. 네, 저 갔을 때 루이스 폰시는 이미 중견 가수급이었거든요. 이미 앨범이 4장인가 5장째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군요. 더 1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참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뮤브도 한방이에요 이거 그냥. 뮤브도 상암동에 빌딩 살 수 있습니다. 한 80대 후반에 80대 후반에 노후작은 그래도.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그렇죠, 그렇죠. 세워놓고 또 누구한테 물려주고 가면 되죠. 네. 보름이라도 살고 이제 그러니까 조금 누리고 보름이라도 살고 이제 세상과 바이바이 하는. 저보다 먼저 가실 거면서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건강 관리하면 어떻게 그러니까요. 될지 모르니까. 자, 멜론 에디션 M 저희 팝 음악사 분야에서 제가 고른 명곡 2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포티파이에 계신 분들은 음악 쭉 이어서 들으시면 되고요.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뮤브 검색하시고 재생 목록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 소개하는 곡들 다 있습니다. 제가 고른 곡은요. 카니 웨스트의 몬스터. 자, 사실 아까 2010년대 대표 아티스트 고민할 때 카니 웨스트도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 넣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의 평가를 좀 반영해서 뺄 수밖에 없었어요. 부득 이야기. 그래서 좀 모르는 사람이지만 미안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거 뺐다고 해서 카니 웨스트의 어떤 그 당시 위상이 내려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 몬스터가 들어있는 마이 다크 뷰티풀 트위스티드 판타지 어려워. 더 외우셨네요. 분명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 바꿔서 얘기할 때 있거든요. 마이랑 판타지만 맞으면 돼요. 네, 근데 그 앨범은 진짜 2010년대가 아니라 그냥 음악 역사의 명반 저 뭐 한 10장 안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몬스터 일단 가져왔고 니키 미나즈가 여기 스타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린데이의 베스킷 케이스. 다른 거 하나 뭐 할까 진짜 고민하다가 그린데이가 얼마 전에 새 앨범 내기도 했었고 뭐 이 노래가 아직까지 대중에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 오랜만에 같이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2곡 준비했습니다. 카니 웨스트의 몬스터, 그린데이의 베스킷 케이스. 네, 오늘은 멜론의 새로운 음악 컨텐츠 에디션 M 특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팝 음악사 이어서 이번엔 준환 씨가 맡은 국내 힙합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힙합, 전 준환 씨랑 원래 연락 많이 하는 편이고 하니까 이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걸 작업했는지 막 들었거든요. 오. 형 50작품 나올까요?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했었고, 어땠어요? 좀 작업하시면서. 일단은 지금 국내 힙합이 공개가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을 좀 많이 덜어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지금 근데 생각을 하고 어차피 있는데, 내용 자체는 지금 국내 힙합을 이제 준환 씨가 정리를 한 거니까, 이 정리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정리했어요? 이게 좀 잘못된 용어지만 어떤 야마를 가지고. 그쵸. 네네. 뭐 일단은 사실 저는 이번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점에 뒀던 게 뭐였냐면요. 일단은 명반을 꼽는 자리기도 한데 이번에 중요한 건 해설이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들었어요. 그쵸. 이게 왜냐면 10년대마다 그 어떤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뭐 게임 체인저가 있었고 네. 이런 분기점들을 좀 이렇게 잘 가이드라인을 조정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명반을 막 뽑을 때는 막 그런 색깔들이 다 있잖아요. 뭐 대중성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뭐 혹은 작품성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저는 약간 좀 이 역사를 좀 개괄하면서 네.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조금 더 집중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국내 힙합은 다행인 게 좀 확실한 포인트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글이 공개되면은 거기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준환 씨가 생각하면 그럼 게임 체인저 누가 있었어요? 특히 90년대 그러면 90년대부터 쓴 거죠, 국내 힙합을.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0장 나올 수 있을까요? 90년대 50장은 쉽지 않았을 것 네.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90년대 후반에야 그쵸. 이제 제대로 된 뭔가 힙합 앨범이랄 게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상, 서비스에서도 50장의 명반을 뽑진 않고 플레이리스트를 위해서 50곡은 뽑았고, 아마 명반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뽑아주신 그 명반 표기 된 것만 아마 반영이 될 거예요. 90년대 발매된 거 다 모으면 50장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그쵸. 그래요. 근데 그 정도에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50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도 하나 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1950년대 국내 가요도 공개가 됐는데 한국의 50년대는 앨범이 나오던 시기가 아니에요. 그쵸, 다- 앨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다 고개 시대이기 때문에 50년대 같은 경우에도 명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곡은 나와 있는데 명반 단위는 없다는 점, 요거를 좀 서비스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유연하게 그걸 적용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하는 변곡점은 어떤 게 있었어요? 사실 90년대 변곡점이라 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게임 체인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뭐 현진영, 서태지와 아이들, 주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네. 뭐 이현도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힙합 문화에 빠삭하고 그거를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막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일단 중점으로 먼저 서술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분기점들이 될 만한 것들이 뭐 사실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게 요즘에는 뭐 쇼미더머니의 등장,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리 쇼미더머니, 포스트 쇼미더머니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산업에 영향을 끼친 점들. 그 이전과 이후.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약간 글을 읽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글을 읽으면서 듣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도록 그런 거를 좀 집중을 해서 네, 글과 명반 리스트를 뽑았다. 근데 그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좀 90년대는 웬만하면은 제가 좀 이제 명반으로 뽑을 만한 장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명곡으로 네, 채우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힙합이 특이하게 좀 이제 믹스테이프 같은 경우는 음원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음원 서비스가 안 되고. 네네네네. 그래서 뭔가 이제 아쉽게 씻지 못한 그런 앨범들도 많았다. 어떤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데드피의 Undisputed 앨범, 이제 빅딜 레코드의 유산이자 언제 나온 거죠? 이게 연도가 갑자기 대충 몇 년대? 90년대? 아니요 2000년대에 나온 앨범인데요. 근데 이제 그 앨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를 음원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글에다가 녹여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네요, 힙합은. 네. 그러면 이제 이용자들이 뭐 멜론에는 DB가 없겠지만 뭐 준환 씨의 글을 보면서 또 관심 있는 사람은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도 제시해 주신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최대한 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려고 했고요. 일단은 명반 뽑을 때는 좀 거의 8할은 클래식
그리고 마침 기회가 왔는데 또 밀어주고 싶은 것들이 있자면 이해할 정도는 네, 너무 큰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네. 네, 몇 개 이렇게 살짝 골랐습니다. 하나만 얘기해주면 안 돼요? 준한 픽으로 밀어넣었던. 네. 아 이거는 저 엄청 밀어넣었어요 여기다가. 아니 마누나 다 넣으셨잖아요. 저 그분이 진짜 솔직히 고마워해야 돼. 명반딱지 우르륵 지금 다 붙게 생겼어요. 한국에서 막 진짜 양심상 막 배드타임 스토리즈 이런 것만 안 붙이고. 진짜 웬만한 거 다 넣으셨어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면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려해서 필진 분들을 컨택한 거기 때문에 전 좋습니다. 그래서 준하 씨의 어떤 픽. 제가 이제 좀 넣었던 거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와비사비룸의 어. 이 물질보다 정신이라는 네. 이게 정규는 아니고 EP인데요. 이게 와비사비룸이라는 팀에 이제 뭐 제이플로우 히피는 집시였다에 이제 알죠. 소속되어 계신 제이플로우님과 짱유님도 네. 거기 계시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성 약간 그룹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분들의 음악이 진짜 잘 만든 명반이다. 네. 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한대음 후보에도 실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노미네이트 됐던 작품들이 굉장히 쟁쟁해가지고 수상은 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모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기회가 왔다. 살짝 밀어주고 싶은 네. 마음이 있어서 네, 이런 분들은 최대한 조금 실으려고 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힙합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 준한 씨가 뽑은 어떤 앨범이라던가 글을 보면 더 많은 보물 같은 곡들을 좀 얻어갈 수 있다는 뜻이네요. 굉장히 기획자다운 아니, 멘트를 아니, 너무 좋은 이제 리스트를 선정해 주셔서 네네네. 이런 그러니까 다들 에디션에 보셔야겠죠. 네. 이런 멘트 다 도려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에서. 그리고 기왕 이제 준한 씨만의 어떤 픽을 물어본 김에 준한 씨가 생각하는 어떤 2020년대 좀 주목할 만한 지금 한창 활동 중인 그런 아티스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좀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공개를 하는 게 좋겠죠. 네. 2010년대 뽑은 10인가는 네. 아직 뭐 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2020년대 약간 이머징 스타라 하면은 네. 뭐 Uneducated Kid 이제 이분은 정말 말 그대로 게임을 약간 좀 판도를 바꾼 그런 친구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옛날에 뮤브 처음에 왔을 때 그 얘기 했었는데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최애비 같은 분들도 이제 독립음악이라는 앨범을 내고 굉장히 또 새로운 약간 힙합의 한 획을 그었다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저는 어니듀가 정말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어니듀케이티드 키드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네.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가사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 컨셉에 맞게. 그 뭐랄까요, 허세인데 그게 찌질한 허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사로 너무 잘 표현해서 얼마 전에 새 앨범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가사가 어떻게 자신의 캐릭터를 이렇게 뭔가 멋없게 찌질하게 스웩을 할 수 있을까 누가. 그러니까 저는 그 어니듀의 가장 큰 장점은 뭐 비트도 비트고 래핑도 래핑이지만 가사 그 컨셉을 정말 적확하게 표현하는 그 가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뭐 특색 있는 개성 있는 아티스트들이 확실히 좀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언해주의 이제 등장 이후로 그런 기믹을 그쵸. 중시한 래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대충 어설프게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 뭐 난 범죄와 연루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왔다. 막 이렇게 그냥 대충 뻥쳐버리니까 웃긴 거죠. 듣는 사람도. 빠지는 투르릴리. 제가 얼마 전에 트루리전 상관했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2020년대가 끝날 무렵에는 이 Uneducated Kid가 이 10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마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뭐 더 추가로 한 분을 더 이야기하고 싶다면 네네. 스카이민 형님이 또 그래도 제 뮤브에도 뮤브 나오셨고, 가족이잖아요. 네. 제 이즘에서도 평균적으로 한 10회에 한 번 정도 언급되고 있거든요. 아니, 조금 더 길게 봐야 돼. 내가 봤을 때 스카이미니 역시는 물론 이번에 명반을 내긴 했지만 네. 조금 더 지속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시작이죠. 이제 네. 시작이죠. 예. 이제 막 지금부터. 불이 붙은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그건 볼 때는. 이머징 아티스트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뮤지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멜론 에디션 M 국내 힙합 분야에서 준환 씨가 고른 명곡 두 곡 한번 들어볼 건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두 곡을 어떻게 뽑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네. 일단은 러닝 타임이 너무 길지 않은 걸로. 막 그런 단체곡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제 몬스터 저격인가요? 길잖아요. 몬스터. 저도 동전한 리믹스 뽑고 막 119 리믹스 뽑고 거기서 커리어 하이 찍어버리는. 거기 사람 떼바가지로 나왔는데. 네. 아니 그래서 예, 뭐 그런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네네. 저는 이제 초창기를 대표하는 듀스의 나를 돌아봐 이 곡과 네네. 이제 일리네어 레코즈의 컴필레이션에 있는 연결고리 연결고리. 이렇게 두 곡을 꼽았습니다. 뭔가 뭔가 진짜 리스트 안 봐도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네. 노래네요. 그러게요. 명곡이네요. 네. 두 곡을 들으면서 그 급변하는 분위기와 그 차이를 한번 살짝 느껴보시면은 그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듀스의 나를 돌아봐, 일리네어 레코즈의 연결고리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뮤브에서 준비한 멜론의 새로운 음악 콘텐츠 에디션 M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선업 씨는 J-팝 분야를 당연히 맡으셨는데 J-팝 70년대부터 2010년대 그러면 50년대를 다루신 건데 좀 어떤 부분들 중점으로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다 서술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바다 건너에서도 뭔가 명확히 체감되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그 충격파를 일으킨 뮤지션들 그리고 사실 일본은 워낙에 정리를 잘 해놓는 그쵸. 나라다 보니까 맞아요. 자료들이 얼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제 나름의 이제 그런 조합이랄까요? 다듬고 이제 하나의 뭔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흐름에 맞춰서 헤드라인을 좀 뽑은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어떤 사회와의 연관성이랄까? 특히 70년대, 80년대 가면서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도드라지기 때문에 뭐 여성 뮤지션의 출연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세탁기가 발명되고 어떻게 보면 가사에서 조금 해방되면서 여성 뮤지션의 등장하는 시기에 맞물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사회와의 연관성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도 같이 뭐 일본은 뭔가 악기를 많이 다루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옛날에부터 야마하에서 피아노나 이런 것들에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배우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밴드 뮤직도 발전하고 막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관관계를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반 같은 것도 뭐 저는 사실은 이게 J-팝은 잘 알려져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중성이랑 음악성을 반반으로 잡고 최대한 좀 처음 초심자를 타겟으로 한 가이드 방식으로 좀 명반들을 선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이거는 다 아는 뭐 그런 리스트일 수 네네.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인기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었던 히트했던 작품들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명반이라는 게 어떻게 기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뮤직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사실 거기 리스트 보면 저도 모르는 아티스트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대중성보다 정말 자신들의 그 취향, 곤조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철저히 음악만을 보니까 그게 나.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오히려 대중적인 거 조금 후순위로 두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J-팝이 상대적으로 덜 친숙하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너무 마니악하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좀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예. J-팝 그 50년사를 지금 정리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J-팝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알만한 이 J-팝 전체를 좀 대표할 만한 꼭 들어야 할 만한 앨범이 하나 있을까요? 하나. 너무 어렵네요. 진짜 어렵네요. 네. 네. 하나라면 뭐가 있을까요? 꼭 들어야 한다. 꼭 들어야 한다. 처음에 좀 J-팝에 발을 들여놓고 싶으신 분들은 흔히 얘기하는 뭐 마츠다 세이코나 나카모리 아키나의 앨범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대 스타고 굉장히 대중적인 음악들이지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당대 뉴뮤직이라는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정말 대단한 뮤지션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쉽고 그런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가요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정말 당대 거물 아티스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자기가 부를 수 없는 곡들을 그런 약간 페르소나를 통해서 그 발현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앨범들 마츠다 세이코나 나카모리 아키나의 음악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완성도도 높고 대중성도 있으면서 당시에 그 뉴뮤직 아티스트들 굉장히 레전드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작곡 스타일이나 음악 스타일 이런 것들도 같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츠다 세이코나 나카모리 아키나 앨범 들어보시면서 작곡가를 확인하면서 그 작곡가들의 본인 작품들을 연기해서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들으면 어떤 J-팝의 역사를 조금 알 수 있다. 그렇죠. 마츠다 세이코랑 나카모리 아키나만 들어도 7, 80년대 거의 대부분이 커버가 돼요. 정말 중요한 흐름의 대부분이 커버가 돼요. 오, 거기서 시작을 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겠군요. 네, 많이 돼요. 핵심이네요. 네, 뭐 호소노 하루오미나 뭐 YMO 옐로우 뮤직 오케스트라 멤버였던 YMO 호소노 하루오미나 뭐 마츠토야 유미 같은 네. 뭐 당대 하여튼 굉장히 뭔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기도 바쁜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곡을 썼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크레딧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J-팝을 지금 70년대부터 한 건데 이게 70년대부터인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사실 70년대부터 해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70년대를 한 사실 건데 이제 J-팝이 생소하다라고 이제 서선우 평론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실 2010년대, 2020년대 들어서 좀 애니메이션과 어떤 J-팝 을 좀 듣는 분위기가 다시 좀 불타오르면서 사실 요즘 다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J-팝은 꼭 다뤄야 한다가 좀 메인 포인트였고 아, 그래서 J-팝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기왕 다룰 거면 2010년대, 2020년대가 조금 지금 유행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좀 어떤 J-팝이라고 할 수 있는 70년대부터는 최소한 시작을 해야 지금의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어서 70년대부터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죠. 뭐 5, 60년대라고 하면 사실은 엔카 나 그쵸. 포크의 시기예요. 그래서 66년인가에 아마 비틀즈가 일본에 공연에 왔던 네네.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시점을 계기로 일본의 포크 뮤직이 굉장히 좀 붐을 일으키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뭔가 사회운동이란가 이런 것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사상적인 측면이 강했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정말 다양한 음악이 이렇게 만개하기 시작한 시기는 70년대부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때부터 이제 영미권의 여러 유산을 흡수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뉴뮤직이라는 그 회사 이때 이제 마츠토야 유미라던가 야마시타 타츠로라던가 오다 카즈마사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들이 속속속 등장하고 이제 이때부터가 뭔가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여러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전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는 게 의미가 있고 보는 분들로 하여금 재미가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뉴 뮤직이라는 게 결국은 J-팝의 어떤 전형적인 음악들의 어떤 기초가 된 그런 음악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시는 포크, 록 말고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는 거야. 포스트 펑크처럼.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기가 어려워. 일본 내에서. 네, 뭔가 모르겠어요. 뭔가 영미의 최선 트렌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와 동시에 일본의 정서도 들어가 있고 또 같이 젊은이들의 감성에 또 호소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뉴웨이브라고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어떤 음악 매체에서 붙인 이름이긴 하고 네. 사실 내 음악이 뉴뮤직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들도 당시에는 많았대요. 근데 이제 유명했던 게 슈가베이브라고 이제 야마시타 타츠로가 속해 있던 네. 그런 팀들이 있었고 뭐 오프코스, 튤립, 뭐 아리스 뭐 이런 팀들이 이전에 없던 그런 공식화된 음악으로 승부를 하면서 각자의 영역을 구축해 나갔던 시기 그리고 그 전체 카테고리를 통틀어서 뭐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뉴뮤직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음악을 천천히 듣고 글을 보다 보면 결국 지금의 J-팝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갈래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일본의 그런 음악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본인들의 정서 그리고 서양의 양식이 혼합된 거거든요. 그 작법이 언제부터 활발해졌느냐 그리고 본인들만의 아이덴티티, 싱어송라이터만의 감수성이 들어갔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시기로부터 시작이 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그 J-팝에서도 이렇게 명반 50장 이렇게 다 고르신 거잖아요. 네.
그 음악들이 우리 멜론에 다 있었나요? 데이터에? 그래서 아쉬운 게 빠진 것들이 있나요? 빠진 것들이 있죠. 2010년대도 빠진 게 많아요, 사실은. 말씀 그래서- 주시면 제가 다 요청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등록돼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등록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이면 당연히 너스 앨범들인데 지금 뭐 추가하기는 좀 그렇고 네.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만약 그러니까 다 리스트업 해놓고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네. 빼야 됐던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런 시기들은 일본에서는 정말 명반인데도 아직 서비스가 안 되는 그런 앨범들이 많아서 물론 이제 멜론에서 서비스가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뮤지션들이 안 풀고 있는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꽤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스트리밍을 풀지 않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공백을 누구로 메우느냐도 굉장히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좀 기억나는 것 중에서 진짜 아까운 것들 있으면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010년대 걸 가져왔는데 이번에 이제 펜타포트로 내한하는 오리사카 유타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네네. 이 헤이세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이제는 서비스가 돼요. 5월부터 되더라고요. 그게 또 중간에 이렇게 됐나 보다. 네, 이게 발매일이 2024년 5월로 돼 있는데 네. 사실은 2010년대 작품이고 아, 뭐랄까요, 이 앨범을 딱 들으시면은 굉장히 이국적이고 내가 접해보지 못한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다. 네. 이게 뭔가 민요 같으면서도 그 안에 뭐 재즈, 펑크, 보사노바, 라틴, 힙합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들으면 굉장히 전통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정말 유니크한 작품으로 마감질된 이 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리사카 유타의 헤이세이라는 작품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리사카 유타 씨는 이랑 씨랑도 콜라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윤슬이라는 한국어 제목으로 네. 곡을 낸 적도 있어요. 저한테 예전에 얘기하셨던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펜타포트로 밴드 편성으로 내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시는 분들은 물론 락 페스티벌에 막 어울리는 막 디스토션이나 이런 음악은 아니지만 또 나름의 굉장히 그루브하고 분위기가 있는. 네, 축제 분위기를 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셔서 이색적인 분위기,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무대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카나분 같은 2010년대 초반을 거의 진두지휘했던 하나의 씬의 흐름을 만들었던 그런 밴드의 데뷔 EP도 사실은 추천을 하고 싶었는데 없더라고. 다른 앨범 다 있는데 그 EP만 없어. 사실 EP가 나오고 정규가 나온 거라서 네. 그 EP에 최고 히트곡이 들어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카나분이 활동을 한 지가 벌써 10년 넘었지만 최고의 작품은 이 데뷔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본질, 핵심 여기에다 담겨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걸작이 일찍 나왔다는 느낌은 드는데 어쨌든 그 작품도 소개를 하지 못한 게 좀 아쉽다. 아마 다른 작품이 들어갔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카나분의 보코가 CD오 다시다라 약간 이 데뷔 EP를 어디서든 좀 구해서 들어보셨을 스포티파이로는 아마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리사카 유타 그때 저희 미국에 오셨을 때 얘기하셨었거든요. 네. 이 앨범. 그래서 그때 막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앨범 되게 좋다 이러면서 있는데 이제 그 앨범이 좋다는 기억만 갖고 이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음악 되게 좋았는데 막 앨범 커버는 막 생각나. 막 그 흑백 있었던 커버가 가지고 막 일본 사람 이름은 기억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딱 이름 나중에 들어봐야지 이러고 딱 쳤는데 아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만난 재회의 기쁨. 그러네요. 네. 네. 참 J-팝은 제가 막 클 때 2000년대 막 2010년대 이때 스트리밍이 막 되던 시기에도 안 되는 음악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서비스가. 그러니까 사실 2010년대 경향을 제가 말씀드리면 최고의 변화는 스트리밍 게시예요. 그리고 유튜브 프로모션을 이제 시작했다는 거. 네. 일본은 절대 뮤직비디오를 풀 버전으로 그러니까요. 네. 공개하지 않았어요. 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진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왜냐? 이거 팔아야 되거든. DVD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홍보하더라도 숏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올리면 정말 감지덕지 네,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2016년 7년 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저도 일본 음악을 정말 접하기 쉬워졌어요.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이
일본 음악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저 또한 되게 삶 자체가 풍족해진 느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아무로나미에는 왜 계속 막혀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내려갔어요 어느 순간. 네. 저도 이렇게 들으려고 들어갔는데 앨범들도 다 없어지고 유튜브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로나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은퇴를 했고 그러면 이제 남은 콘텐츠들은 대중들이 즐기고 나도 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기점으로 싹 다 사라졌거든요. 네, 몇 개월 전에 없어졌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작년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다가 안 되는 거야. 본인이 아티스트로 뭔가 기억되고 싶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그게 조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 일본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로나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본인의 이거는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 이유까지는 지금 저도 이게 좀 일본 내에서도 안 되는 안 돼요. 거예요 스트리밍이. 안 돼요. 제가 아무로나미에 뭐 좋아했기 때문에 아무로나미에가 은퇴를 한다고 발표하는 날에 그때 선업이 형이랑 술 먹는 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냥 만나기로 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은퇴 발표가 난 거예요. 가지고 이게 무슨 일? 막 그랬던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막 베스트 앨범 나오고 그래서 베스트 앨범 집에 사왔지만 사실 이제 스트리밍이 됐으니까 그거 다 리핑 안 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음원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작년 도쿄 갔을 때 그 마지막 투어 도쿄돔 공연 블루레이 또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분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오프라인 고집하게 하는구나. 그렇죠. CD값 굉장히 올랐을 것 같은데요. 비싸요. 이제 뭐 그쵸 비싸졌겠죠. 네.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뭐 이게 기세가 뭐 하락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때도 꽤 정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연예계 이런저런 풍파가 많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약간 안 좋은 일들도 많고 그렇죠. 개인에게 상처가 낸 일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의 기억에서도조차 좀 잊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아예 근원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참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됐고 그럼 그 아무로나미의 앨범도 이 리스트에는 안 들어갔겠네요. 제가 안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갔나? 스트리밍이 네네. 아마 지금 멜론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이게 돼야지 들어가니까. 돼야 들어가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없어요. 다 뺐어요. 예. 네, 다 날라갔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당시에 같이 활동을 했던 우타다 히카루, 시이나 링고, 하마사키 아유미 물론 하마사키 아유미는 많이 하락세를 탔긴 했습니다만 시이나 링고, 우타다 히카루 너무 건재하거든요. 지금. 시나링고 얼마 전에 앨범 나온 것도 네. 참 좋았고. 아니 시이나 링고는 어떻게 음악을 그렇게 꾸준히 잘하는 거야. 나는 그게 불가사의라고 봐요 진짜. 근데 어쨌든 음악도 너무 여전히 잘하고 우타다 히카루도 좀 쉬고 오긴 했지만 새 앨범 내고 베스트 앨범 내면서 아직 건재하구나라는 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참 상대적으로 약간 반대편에서 서 있는 것처럼 다 모든 활동도 접고 음원도 내려가고 좀 아쉽죠. 궁금한 이야기 Y에 제보해야 돼. 진짜 무슨 일이? 우린 다 찾아가 진짜. 집 찾아간다. 오키나와 찾아간다. 아니 이거 조금 새는 얘기인데 그 YG에 있었던 페리 있잖아요. 네네네. 페리 씨가 지금 행방불명이라면서요. 그렇다면서요. 진짜. 지금 어딘지 모르는데 어딘지 모른대. 연락도 안 되고 그게 행방불명 오래됐다면서요? 꽤 됐대요. 몇 년 됐대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힙합 얘기하면서 이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뭐 이분은 아무로나비는 행방불명까지는 아니지만 네. 정말 이 매체에 노출이 안 되고 근데 21세기에 이런 누구나 다 4K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근황이 안 나올까 싶기도 해요. 그러게요. 일본도 나름의 그 파파라치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무튼 아무로나미에 그렇고 참 제이팝은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리밍이 되면서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이게 저도 막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가서 CD를 사와야 막 듣고 맞아요. 막 그랬던 시기니까는 막 백넘버 좋아했으니까 신곡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튠즈로 사든지 아이튠즈에 가서 일본 아이디가 있었어요. 아니면은 가서 싱글을 누구한테 부탁해서 사다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그렇죠.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참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도 현지 흐름을 많이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뭐 실시간으로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네, 네. 근데 이제는 바로바로 확인이 되니까 지금 바로 뭐가 유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한국에서 막 J-pop 유행하는 곡들 그런 곡들도 결국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겠네요. 그렇죠. 스트리밍으로 바로 들을 수 있는 건 네, 네. 엄청난 차이예요. 네. 그리고 거기다 더해진 거는 지금 OTT가 정착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실시간으로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타이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 커요, 일본이. 그래서 지금 유명 아티스트들도 지금 타이업에 엄청 목매는 시기예요. 그런데 보통 타이업이 소니 뮤직에서 거의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니 뮤직에서 보통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즐겨보시는 분들은 얘가 또 하고 다음 분기 애니메이션 또 하고 이런 게 좀 많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타이업 된 노래와 안 된 노래를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검색해 보면 거의 10배 이상까지도 차이가 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에서 내한오는 가수들도 기본적으로는 타이업을 통한 히트곡이 명확히 있는 경우가 많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한 오는 아티스트들도 진짜 많아졌고요. 와,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일본 아티스트들이 한 달에 막 몇 팀씩 오는. 저 안 그래도 이제 주말에 또 스캔들, 네. 짙도말, 저 짙도말가 최애라서 네. 지금 이것도 입고 있는 것도 짙도말 굿즈인데 지금 되게 살짝 흥분해 있는 상태. 내한. 물론 작년에 2번이나 봤어 또 네, 짙도말. 네. 올해 또 10월에 또 봐요. 근데 네. 그래도 한국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그것도 뭐 어중이 떠중이도 아니고 빅네임들이 네. 연달아서 이렇게 오는 경우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한도 많이 오고 한국 아티스트랑 작업도 굉장히 많이 아, 네. 하고 제가 정말 놀란 건 한국어로 번안해서 자기 노래를 다시 내더라고요. 그쵸. 저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마세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좀 물 들어왔으니까 노 저어야죠. 네, 네, 그래서 네. 라이트 댄서 같은 거 네. 한국어로 번안하기도 하고 예, 특히 이제 블랙뮤직 힙합 뮤지션들이 원래 꾸준히 교류를 많이 했었어요. 한국 뮤지션들이랑.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연결이 되고 있었고 이제 그 외에도 약간 그냥 대중음악 전반적으로도 교류가 많아지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 거죠. 네, 참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풍경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이 서비스에서 J-pop 뭐 다른 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재즈 뭐 클래식 다 그렇지만 특히 J-pop의 어떤 콘텐츠들은 저도 좀 읽으면서 막 공부해야 될 것 같다 리스트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J-pop 관심 많으신 분들은 요 서비스 오픈했을 때 또 좀 참고하시면은 참 도움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선업 씨가 가져오신 J-pop 명곡 두 곡 한번 들어볼 건데 어떤 곡들인지 소개해 주시죠. 2010년대로 뽑아봤고요. 정말 이거는 빼놓으면 안 되는 곡 중에 하나가 서치모스의 스테이 튠입니다. 이 노래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J-pop 안 들으신 분도. 그건 뭐냐? 즉슨 J-pop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매력 있게 보이는, 들리는 그런 음악이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네. 근데 이 노래가 중요한 거는 정말 일본에서 블랙뮤직이라는 게 정말 이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올 듯 말 듯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듣는 사람만 듣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고요. 젊은이들의 문화로 굉장히 트렌디한 그런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결정타라고 할 수 있는 노래예요. 저는 지금 일본에서 힙합이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데 사실 그 시작도 저는 여기서부터였다고 봐요. 그래서 2010년대 후반에 가장 주요한 흐름을 결정지은 노래가 바로 서치모스의 스테이 튠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원어크록도 많이들 아실 텐데 Whenever You Are 이 노래는 사실 2010년에 발매됐기 때문에 싱글로는 그 전에도 발매될 수 있겠는데 앨범 수록곡으로는 2010년에 나온 노래예요. 근데 지금 횟수로 1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꽤나 스트리밍 상위권에 올라있고 꾸준히 사랑받는 어떻게 보면 2010년대 대표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 두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서치모스 그리고 원오클록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뮤직 매거진 뮤브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황선업 평론가, 그리고 장준환, 이진 편집장과 함께 멜론의 새로운 음악 콘텐츠 에디션 M 정현경 씨가 또 기획에 참여한 여기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세 분께서 담당하신 팝, 국내 힙합, J-pop 분야에서 반드시 들어야 할 명반
여기 절대 존엄이라고 써져 있는데 정말 이 장르에선 이 앨범을 꼭 들어야 한다 하는 앨범 한 잔씩 골라주시죠. 네. 제가 팝부터 얘기하면은 네. 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마이클 잭슨 스릴러부터 들어야죠.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80년대부터 했기 때문에 더 그렇고 만약에 50년대, 60년대 다 했으면은 비틀즈 했거나 아바 했거나 뭐 엘튼 존 했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80년대부터 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그냥 팝 음악을 알고 싶다. 뭐 특히 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팝 음악 나 좀 알고 싶은데 팝 잘 알게 되고 싶은데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1번부터 달달 외워야 돼요 정말. 예. 그 수밖에 없을 동의합니다.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건 기본부터 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네. 저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에서 제가 진짜 너무나 좋아하는 그리고 음악 역사를 바꿔놓은 특히 이제 비주얼, 퍼포먼스 측면에서 완전히 역사를 뒤바꾼 빌리진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준하 씨께서는 어떤 앨범, 국내 힙합을 알려면 이 앨범만큼은 꼭 들어야 한다. 사실 국내 힙합에서는 뭐 명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 힙합 네.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버벌진테 누명, 뭐 이센스의 에넥도트 이런 앨범들이 항상 회자가 되는데 저는 그래도 단 한 장을 뽑으라고 하면은 가리온의 1집인 가리온을 뽑는 게 그래도 맞지 않나. 가리온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가리온 진짜 좋아해요. 네. 가리온 많이 뽑으셨더라고요. 그럼 근데 네. 그 초기에서 이제 한 중기 넘어가는 사이에는 그건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그 한국에 괜히 한국 힙합의 뿌리 깊은 나무라고 불리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이 앨범을 꼽은 이유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그 전과 앨범 전과 앨범 후로 나뉘었을 때 영향력은 물론이고 일단은 지금 들어도 사운드가 옛되지 않은 예, 굉장히 지금 들어도 어떻게 이 당시에 이런 랩을 구사했을까? 어떻게 이런 샘플링 기반의 비트를 찍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정말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다. 그래서 그러면, 네, 저는 다른 곡을 이제 그 명곡으로 선정을 했지만 뭔가 이 앨범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이 가리온 1집에 가리온의 첫 번째 트랙인 가리온을 네. 가리온 탈트. 가리온 탈트 붕괴 네. 약간 느낌으로 네, 알겠습니다. 가리온의 1집. 네. 그럼 J-pop 분야는 사실 아까 제가 슬쩍 여쭤봤어요. 네. 혹시 또 뽑으실 앨범이 있으실까요? 방금 아까 다른 곡을 말씀드렸는데 네네. 사실 이제 일본의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리고 J-팝의 그런 뭐랄까요 감수성, 선율에 대한 느낌 이걸 가장 잘 전달해주는 밴드는 저는 미스터 칠드런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가사의 표현이라던가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본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스터 칠드런에 잘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앨범은 볼레로라는 사실은 미스터 칠드런의 명반이 뭐냐 했을 때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나왔던 아토믹 하트라는 앨범을 많이 얘기하고요. 음악성으로 봤을 때는 이 볼레로 다음에 나온 심해, 신카이라는 앨범을 많이들 뽑는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볼레로라는 앨범이 최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싱글이 4개인데 하나가 더블 밀리언이고 3곡이 밀리언이에요. 와. 앨범은 300만 장이 대히트네. 넘게 남았어요. 와. 그러니까 이 작품은 정말 대중적으로 데이트한 앨범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미스치루, 그러니까 미스치루라고 보통 줄여서 말하는데 미스치루 전성기에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은 그런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도 정말 무수한 명곡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처음에 입문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 볼레로 앨범이 좋을 것 같다. 뭔가 이 앨범이 J-팝에 대해서 좀 매력을 알려줄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미스터 여기서 칠드런. 어떤 곡을 추천하시나요? 투마로 네버 노스라고 이게 더블 밀리언을 기록했던 노래고 개인적으로도 미스치ル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90년대 좋아하는 곡 따로 있고 2000년대 좋아하는 곡 따로 있고 10년대 좋아하는 곡 따로 있고 뭐 그런 타입인데 90년대를 따졌을 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싱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미스터 칠드런 뭐 오렌지 렌지 이런 얘기 이런 팀들 이름은 진짜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막 제대로 들어본 팀이 많지 않아서 이 볼레로 앨범 오늘 집에 가면서 꼭 들어보겠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싱글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게. 이 에디션 M 우리가 작업하면서 정말 수개월이 걸린 것 같은데 뭐 영경 씨는 그 시작부터 했으니까 더 오래 걸렸을 거고 이렇게 약간 미부에서 그 작업들이 마무리되는 느낌?
이라서 참 좋고 제가 뭐 멜론 사람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 멜론에 나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스포티파이랑 그러니까. 애플뮤직에 나가는데 멜론에 광고하고 있는. 그러네요. 그렇죠. 이 경쟁사 뭐 이런 걸로 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적진 침투한 거예요. 매일 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포티파이 막 애플에서 듣고 계신 분들 막 방송 내릴 수도 있어요. 이거. 아, 여기서 멜론을 광고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멜론에서 이거 우리 뮤브 틀어주지도 않는데 어쨌든 참 귀한 에디션 M. 저 이게 잘 돼가지고 막 시즌 2 그래서 막 진짜 막 더 많은 글도 쓰고 막 더 많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고. 그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네 너무 좋은 자리였고요. 이렇게 또 말씀을 막 드리다 보니까 저도 작업에 참여했지만 동시에 독자로서 다른 분들 글이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바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네.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셔야 돼요. 댓글도요? 좋아요, 구독 해야 이런 것도 되나요? 하나요? 저희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미 지금 에어팟 맥스 걸려 네, 있습니다. 죄송한데 뮤브 구독자들은 뮤브에도 댓글 안 다는데 에디션 M에 댓글 달겠어요? 에어팟 맥스 받고 싶다. 이벤트 참여하세요. 아, 근데 우리도 에어팟 맥스 걸었으면 댓글 많이 달릴 텐데. 아, 저도 없어요 에어팟 맥스. 저도 댓글 쓸 것 같아요. 에어팟 맥스 걸려 있으면 내가 쓴다. 저 하루에 10개씩 달죠. 제가 타볼게요. 그거. 우리 선합 씨 어떠셨는지. 네, 저는 이런 기획에 그러니까 J-팝이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좀 감회가 새로워요. 저는 오랫동안 J-팝을 들어왔고 일이 있거나 없거나 그 궤도 씨가 라디오스타 그 요약본을 보고 네. 오는데 궤도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항상 노를 젓고 있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노를 항상 젓고 있었지만 어떻게 물이 잘 들어와서 이게 물이 또 언제 빠질지 몰라요. 저는 뭐 그렇게 뭐 희망적이고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은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에서 J-팝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기획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현경 님께 또 대표로 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컨텐츠 읽어보면서 이 많은 분들의 가이드 내비게이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네. 네, 세 분의 추천곡 들으면서 오늘 뮤브 마무리 해볼 건데요. 뮤브 이벤트 그리고 각종 소식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_뮤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네, 아직까지 방송 구독 전이신 분들은 구독과 하트, 새 에피소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유튜브와 뉴스레터도 꾸준히 가고 있고 뉴스레터에 참 좋은 글이 많이 올라와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네. 우리 김반야 작가께서 진짜 이 좋은 에세이 가져오시고 저는 김반야 작가가 쓰는 그 리드 원고가 너무 좋은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나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더 많은 독자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구독 또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뮤직 매거진 뮤브 오프닝송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음향 박성근, 작가 김반야, PD 조한님, 진행의 정현경. 정민재 장준환 황선업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 안녕하세요.